최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엽 문재인 후보 유세본부 공동수석 부본부장, 또 전희경 홍준표 후보 대변인, 김영환 안철수 후보 미디어본부장,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운명을 건 막판 박빙 승부가 22일간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지요. 불꽃 튀는 선거운동 열전을 관련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각 당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제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슬로건과 핵심 공약을 알리는 등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행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나라, 서민, 국민, 보수, 노동 이렇게 각 당의 슬로건이 알려졌는데 먼저 슬로건으로 본 대선의 전력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나라를 나라답게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이번에 조기 대선의 시작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 한탄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이 문제 제기, 그리고 무너진 경제 위기, 파탄난 남북 관계, 외교 안보의 위기 등 총체적으로 나라의 모습이 망가진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우선 나라를 나라답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해내는데 실제로 어떤 후보가 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동안의 이러한 부패, 특권 이러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국가 대개혁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선진국 시스템으로 개혁해낼 수 있는 후보. 이것은 충분히 그동안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정책 대안으로 준비된 후보, 이 후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든든한 대통령으로 일단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으로 잡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도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결단력 있고 그리고 숙련된 그런 그 행정 경험을 가진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 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서민 대통령, 우리가 흔히 보수의 주자다 그러면 기득권을 대변한다, 부자를 대변한다 이런 이제 그동안 그런 이미지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네.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걸어온 인생 자체가 본인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한 대한민국의 성역, 강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강성 귀족 노조가 그렇고요. 공무원 철밥통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해내서 진짜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서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줄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담아서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 측에서 이제 보수의 새 희망이라고 하셨네요. 예,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보수 진영이 괴멸되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암울합니다. 보수라고 자칭하는 후보들의 합계가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를 지지하고 안정적 국정의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께서 찍을 후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개혁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패권이 없고 좀 더 서민에게 따뜻한 정책으로 보답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유능한 보수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입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타공인한 경제 전문가이다가 국방위원을 8년간 역임하면서 국방위원장을 함께 했던 그러한 국방에 대한 식견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자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은 국민이 이긴다라고 정하셨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만들어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기고 있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그런 선거, 또 그런 정치,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과정, 이 선거가 그런 과정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이긴다, 이런 슬로건으로 내일부터 열전에 돌입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제 심상정 후보 측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 발표에도 적극적인데 표심을 좌우하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관련 발언을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환승 횟수와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이 없는 정액제 교통카드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비가 30% 절감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매입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무상보육은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을 개편해서 하위 20% 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쌀 생산 조정제와 공익형 직불제를 반드시 도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각 후보마다 이제 한 가지씩 정도 뽑아드렸는데, 뭐 이거 외에도 이제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민심을 끌기 위한 정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만약 반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계속 자유롭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측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민생의 가장 큰 과제, 네.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차별해소,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좋은 환경, 엄마들이 행복한 나라, 이렇게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현재 월급이 40% 그 육아휴직급여, 이것을 3개월에는 2배로 늘리고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주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 다음에 통신요금 결정 과정에 소비자단체를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들의 소소한 부분에 소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네,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심각한 단계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 국력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나 이제 무상보육에 있어서 그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무상보육을 접근하다 보니까 허실이 많고 오히려 받을 때는 불충분하게 받고 안 받아도 될 때는 받게 되는 그런 국가 재원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필요한 곳에 충분히라는 그런 그 취지에 맞도록 소득 하위 20% 이하 지원액은 2배로 인상하는 그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거, 물 중요합니다. 지금 리터당 가격을 보면 우리는 휘발유보다도 비싼 생수를 사서 마시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식수댐 건설을 통해서 물을 안심하고 그리고 별도로 사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에 있어서 안전한 그런 질을 만들겠다. 그리고 공항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선 공약들이 여기저기 지역마다 공항을 만들어준다고 공약을 하고 또 그걸 못 지키거나 혹은 지킨다고 했다가 국가 재원만 낭비하고 사람 하나, 비행기 하나 뜨고 내리지 않는 그런 공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내실화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화물기들이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물동량이 남하할 수 있도록 활주로 3.8km를 확보해서 내실 있는 공항 운영,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이 실현이 되면 지역은 지역대로, 그리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 측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토론회 잘 보셨을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어떤 후보보다 그 정책을 이해하고 그 정책을 자기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디테일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진단할 때 세 가지의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후보는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방통입니다. 지속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정치에 뛰들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어떤 누구도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때 사드 배치를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북핵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비를 GDP 2.4%에서 3.5%로 상향하면서 확고한 국방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자타공인한 경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재벌 개혁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가불관계를 청산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혁신을 하겠습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철저하게 격파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경제를 통해서 창업의 나라, 창업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부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래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공동체 위기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 좀 나눠서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극화 문제는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다 확실하게 저희들은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법, 육아휴직 60%법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해결하고, 또 최저임금제 2020년 동안 10,000원으로 상향시켜서 안보위기, 경제위기, 공동체 위기 저희들이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 좀 다음에 발언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놓으셔야지, 그렇게 좋은 정책을 다 발표하시면 저희 같은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국회의원은 발언할 때 네. 발언 시간을 항상 정해줘야 됩니다. 제가 총량해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측 얘기 좀 듣겠습니다. 부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희 나라만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의 파라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소위 4차 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 혁명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3차 혁명 이후에 40년 만에 4차 혁명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IoT를 포함한 로봇 혁명이나 또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제조업과 결합을 해서 어떤 산업으로, 어떤 기술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뀔지, 생활을 어떻게 바뀔지, 기술은 어떻게 바뀔지, 산업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해야 된다. 우리 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력과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도전적인 의식을 바꿔주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혁명, 그리고 과학기술이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생산성, 효율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과 내용, 그리고 창업혁명을 통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청년 실업을 극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에 맞춰서 줄기를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닥쳐있는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강 외교, 우리 힘으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것 가운데 좀 다른 정당이 좀 소홀하다거나 좀 더
착안하지 못했던 것은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이것이 그 미세먼지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보다. 이런 그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복지다. 이것이 안보다. 그것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으로 보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접근 방법 같은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두 번째는 계속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제 사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약간 바뀐 부분도 있고 그동안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뭐 먼저 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번 주제는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에 대한 게 주제였던 것 같은데 주제가 또 이렇게 쫙 좀 너무 넓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좁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제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민주당 네. 쪽에 사드 문제 가지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중에 어떤 게 더 큰 위기냐라고 봤을 때 경제 위기는 먹고 사는 위기이고요. 안보 위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죽고 사는 위기가 아니라 살고 죽는. 계속 이어드실 겁니까? 선배님께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최근에 문재인 후보께서 6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사드를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그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미사일 공격부터 미사일 실험, 핵실험 계속 해왔는데 5차 핵실험했을 때는 사드가 필요 없고 6차 핵실험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이 안보 분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중도표를 위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 변화가 왜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예, 후보의 발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난청증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지금 4월 15일을 기회로 해서 북한이 핵실험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위기가 계속 지금 고조돼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중국을 좀 이렇게 명확히 좀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렛대로서의 사실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면은 우리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전혀 뭐 기존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그 주제가 국가들 간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주제들은 입장을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은 협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런 주제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장 미리 발표하면은 어느 나라도 협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외교의 전략상 외교는 고도의 협상 전략이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특히 사드 문제는 사드의 성능이나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나 경제적인 피해 대책이나 외교적인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외교적인 협상력도 발휘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만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5월 9일 날 당선되시면 사드 철회합니까? 철수시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셔서 안 들어서 알겠는데 안 들으셔서 그런 건데 우리 세 사람이 난청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말씀의 그 요지는 다 알겠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드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요. 이동형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리고 백주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자기 형을 테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항공모함이 여기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드 문제가 여기를 무슨 철회를 하니 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필요하니 하는 문제를 논의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드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집권해가지고 지금 20일 후에 집권하는 이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집권하고 나면 사드를 철수를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민을 안정시키고 외세가 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론이 통일돼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문재인 후보라는 아주 유력한 후보가 입장을 모호하게 갔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듣고 철수할 또 거면 기회를 철수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심판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집권하고 난 뒤에 철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왜 이 우리가 결정을 예. 북한의 핵 개발에다 맡긴단 사드가 말입니까? 굉장히 지금 기습적으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드 배치가.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놓치고 간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요격률 문제, 요격 범위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얼마만큼 격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드를 타켓으로 하는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고 이걸 공격했을 때의 대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드 레이더망 교란탄을 사용했을 경우에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특히 군사적인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사드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책을 되신다니까 세우는 게 중요한 20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관계, 특히 러시아나 중국도 우리 한반도 외교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런 국가적인 외교의 불행한 사태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국정 경험이 있는, 그래서 외교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후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약들은 입장 명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전략이 필요한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외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들을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에 있어서는 적어도 수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꾸 외교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데 자국의 안보 문제를 외교 문제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외교 문제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현실인식이 어떻게 그 수권 정당을 하겠다는 그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국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사드에 대한 행보는 그나마 전략적 모호성은 탈당한 그 김종인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전략적 모호성이라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오시다가 이제 와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보관에 대한 대국민적 그냥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리고 사드 문제가 그러면 중국이 그렇다, 뭐 러시아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있는 그 미사일의 기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이미 천여 발의 미사일은 한반도에 전혀 어디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상황에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선택인 사드 문제를 반대해 놓고 그걸 그렇게 발목을 잡아 놓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이제 와서 그거 무책임하게 그냥 외교의 전략의 하나로서 우리 입장을 그렇게 섣불리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앞으로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모든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뭐 중국에 물어보고 러시아에 물어보시고 하신다는 겁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사드 무용론 비스무리하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사드에 대해서 그런 무기로서의 완벽성이나 그 요격률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을 하셨으면은 사드를 몇 대 더 배치해야 된다거나 사드보다 더 좋은 전략 무기를 배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장제원 의원 얘기까지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폭을 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난청이었나 생각했더니 역시 난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민주당에서 아직도 사드 문제 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저희들이 토론을 왜 합니까? 대통령 후보 검증을 왜 합니까? 지금 사드가 이미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아직도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렇게 피해간다? 이걸 우리 국민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We have no further comment.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액션을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중국도 이제 에어 차이나 규제하고 석유도 공급을 끊을 수 있는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중국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중국의 움직임에 북한이 오늘도 미사일 쏘았습니다. 이것을 중국의 압박에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때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위기, 외신에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하나 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이라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에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표를 줄 거냐. 한 가지 국민의당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 문제 가지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야말로 철학적 부재가 아닌가. 외교나 안보 정책은요. 자신의 확고한 지도자의 철학에 의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사드가 처음에 배치할 때는 반대를 하다가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3개월 후에 일어날 한반도의 위기상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우거든요. 그래서 외교 안보 정책만큼은 정말 경제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처방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외교나 안보 정책은 지도자의 지속적이고도 확고한 정책적 집행을 통해서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상황 변화로 얘기하는 안철수 후보의 안보 문제에 대한 철학적 부재,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하셨는데 먼저 대답하시고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전희경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팩트를 몇 가지 지금 제가 짚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반대하다가 모호성으로 돌아섰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은 국회 비준 동의 과정 필요하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에 대한 정보가 잘 없습니다. 혹시 전희경 의원님 그 사드 요격률이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사드 요격률이 예. 그 모든 무기가 100%의 요격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몇 %나 되는지 아시느냐 이런 겁니다. 몇 프로입니까? 사드 요격률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잖아요. 요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시죠. 그다음에 비와 안개가 껴었을 때 요격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동시다발로 공격을 했을 때 요격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무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문제는 무조건 강행하자, 무조건 반대한다. 저는 이런 입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성능 문제,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사드 무용론 전혀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드를 배치가 필요하면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드가 별로 이게 지금 한반도 지형에 별로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되면은 외교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 그 외교적인 협상이란 뭐냐면은 외교 전략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의 4강에 굉장한 이 세계적인 4강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반도 문제는 사드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드와 북핵 문제, 평화체제 문제 이런 게 아주 종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의 무역 정책까지 같이 얽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만 하시고 아무 답을 안 내놓으세요. 패키지 협상을 해야 문제 된다 제기만 이런 얘기입니다. 하시고. 이건 무슨 자,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상황 사드와 때문에. 북핵 문제, 평화체제 문제 어떻게 이런 하시겠다고요? 문제를 답을 주세요. 패키지 문제로 협상을 해야 된다. 자, 패키지를 어떻게 협상하실 사회자님, 건데요? 저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4강하고 다승할 수 있는 게 일단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건 지금 현재 아니, 문제 제기만 하시고 이런 외교를 안 해보셔서 그러니까 외교를 안 해보셔서 아닙니다. 이런 김경엽 외교의 의원님. 전략을 모르시는 겁니다. 실제로. 김경엽 의원님. 네. 그러나 외교의 전략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이 찬성을 해야 틀리신 될 게 있고 거예요. 반대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전략을 숨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유는 왜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잠깐만요. 계속돼서 네. 얘기가 나오는 이 부분이 전에서 네, 전략적 모형성에 당내의 대한 이야기를 그 계속 주장하시고 패권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자, 제가 좀 말씀을 아니요. 제가 지금 문제 제 말에 제기- 반론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팩트 체크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사드 반대하신 거 맞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광화문에서도 후보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광화문에서도 사드 그러니까 반대를 외치는 말이 촛불 집회 바뀌는 거.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그걸 한번 가지고 거기에 보시고요. 덮고 씌우면 안 자, 되고요. 그걸 보시고요. 덮고 씌우면 안 되고 잠깐만. 사드를 아니요. 반대하는 아니요. 정상으로 잠시만요. 저희가 아니, 저희가 모든 항상 얘기를 할 말씀을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네,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하셔야 되기 제재를 안 때문에 하시니까. 다 이야기를 듣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좀 차분하게 해주시고요. 저 네. 옆에 계시는 장 의원한테는 난청이라고 그러시고 앞에 있는 둘이 당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폄하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들 말씀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가라앉히시고요. 우리 장제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꾼 것이 철학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그렇게 말은 되겠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입장 바꿔야 됩니다. 중요할 때는 어떨 때 바꿔야 되는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돌을 닦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철수가 자기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서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국정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안보를 지켜야 됩니다. 상황이 변화됐는데 그럼 그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드만 배치하면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사드 이상의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북핵이라는 것이. 사드가 불안전하고, 그 아까 요격률이 얼마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수도권 방어가 안 되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나마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국회 비준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으나 그 이후에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 계속하고 있고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고 트럼프가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같은 것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사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어떻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드 배치 문제를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견 또 설득이 되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햇볕 정책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 구애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올곧이 이어받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그 국민의당의 대표시지 않습니까? 아주 그 햇볕 정책의 적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북 원화 정책, 햇볕 정책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대북 강경 정책을 또 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또 금강산 재개하실 건지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때 달라요. 이해는 됩니다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이분이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햇볕 정책과 대북 강경책을 양존 독립시킬 수 있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또 햇볕 정책은 핵입니까? 그래서 사드 문제나 햇볕 정책이나 대북 강경책이나 그때 달라요 후보를 어떻게 믿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 맡깁니까? 그거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정부 하에 서해교전이 있었습니다. 서해교전이 있었지만 우리가 격퇴했거든요. 격파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네네. 그날 금강산 관광이 지속되고 그 유람선이 떠서 강릉 속초에서 떠가지고 금강산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햇볕 정책을 한 것은 북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경제를 개방시켜서 저쪽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김대중 정부 하에서 6.15 선언 같은 것들이 그대로 집행이 됐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핵 개발과 남북 긴장 상태가 고조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햇볕 정책의 기조, 남북한의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것과 평화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 생각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계속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실험 통해서 이것이 대륙간 탄도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전까지 지금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대화를 하자? 무조건 개성 공관단을 열자? 제가 지적하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국가의 안보를 바라보는 3개월, 1년 중단기에 대한 안보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에 너무 부재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 거예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이 계속 토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분 30초씩 발언 기회를 좀 제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손을 들었던 전희경 의원부터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김경엽 의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혼자 다 쓰셨는데 1분 30초 또 드리면 불공정인데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반까지는 이제 이렇게 열띤 토론이 될지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에 좀 많이 열띄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절박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 바꾸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까지는 아마 당의 입장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지금 전자파, 사드로 인한 소음, 인체 피해 우려 이런 공포감까지도 조장해내면서 사드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그 당시에 사드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제 모호한 입장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당이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게 참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의 사드 방중, 진짜 굴욕 안보 행보를 통해서 그 결과는 우리의 내부의 틈을 중국에 보여줌으로써 경제 보복을 감행하게 하는 그런 내부의 이런 피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입장을 바꾸시려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할 건 하고 입장을 바꾸셔야지 그걸 옛날에는 똑같은 입장이었다.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도리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사드로도 우리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 알겠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도 시간 다 반대하실 거 됐습니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김경엽 저희도 의원님. 반대죠. 우선 말을 바꿨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든 저희 당의 당론이든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관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당내에서 의원들의 입장은 조금씩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바꾼 후보는 아까 제가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바뀐 이유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기 때문이고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상황과 금년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저번에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것은 올 초부터 입장이 바뀌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얘기가 그 상황 변화의 요인으로 들었던 게 사드가 이미 실전으로 배치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기 시작한 건 3월달 이후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 변화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네. 쉽게 얘기하면은 사드 지지 표가 사실 필요해서 바꿨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걸 자꾸 무슨 국익이니 무슨 상황이 변했느니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어떤 문제냐면은 안보 정책을 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안보가 여태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게 역대 이 새누리당 정부의 안보 장악 때문이었습니다. 1분 30초씩.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예, 반론 듣겠습니다. 김경엽 의원께서 조금 공부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그 배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 변화입니다. 아니 결정하기 전에도 잠깐 결정하고 나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충분히 아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당내가 그렇게 패권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토론회까지 와서 이렇게 패권을 발휘하시면 이게 무슨 어떡합니까? 패권입니까? 혼자서만 저 얘기할 하시니까. 때도 끼어드시잖아요. 아니 지금 1분 30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이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바꿨다고 해가지고 비판하시면 그걸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당 어느 국민도
배치되어 있는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사당이 다 후보들이 다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미 관계를 흐트리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안보를 얘기한다고 했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5월 9일 날부터 5월 30일 사이에 북한 먼저 방문하실 겁니까? 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건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신하다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한미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그 틈을 타고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통합이 깨진 상황에서 외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그 태도를 버리고 시간 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지금-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당이 솔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왔으니 그래도 수용한 걸 수용하자라고 나오시는 자체가 그래도 다행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일관되게 아직까지도 전략적 모호성이다. 다음 정부에 넘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넘기죠? 뭘 검증해서 넘기죠? 문재인 후보가 지금까지 안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으며 또 그 브레인이 어떤 브레인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나한테 맡겨 좀 잘할게요. 이거 외에 아무런 정책이 없습니다. 전략성 모호성처럼 비겁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보는 거는 그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핵심적인 외교 누구시는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북한에 허락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선되면 김정은부터 만나겠다는 사람 이거 믿고 우리 국민들이 그 안보관을 믿고 투표해라. 그래야 전략적 모호성이다. 전략적 모호성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말 가지고 절대 투표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국민의당도 불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던 입장을 후퇴시킨 것 같지만 아직 본인이 속한 정당의 당론조차도 사드 찬성으로 돌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려놓지 못하는 건지 돌리지 않는 것인지 이게 박지원 당대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인지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 없음을 보여주신지는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대 정부 중에서 과연 어느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에 가장 이 남북관계가 안정돼 있었고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것은 쭉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정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보도 상당히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천안함 사건,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연평도 포격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에는 그렇게 없었고 그 침략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퇴치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정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내려오면서 안보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계속 도발의 위험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부가 안보 정책을 안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방비도 깎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안보는 갖다가 선거 때만 되면은 꼭 표를 넣는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안보 장사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안보 장사하느라고 안보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안보는 표하고 상관없습니다. 선거하고 무관하게 안보는 일관된 누가 과연 안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시겠죠. 같은 정당의 후보실 테니까. 지금 아주 본말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뭐고 꼬리가 뭔지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고 계세요. 지금 햇볕 정책하던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관계가 평화적이고 우리 안보가 탄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북한이 원하는 돈을 주고 현금을 주고 북한의 모든 물적, 인적 지원을 할 때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굴욕적 평화, 돈으로 사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평화 앞에 붙는 그 단어들은 평화와 사실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안 줬습니까?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지원액이 현저히 줄었고 그것도 개성공단까지 폐쇄할 만큼의 그런 이제
강한 그런 그 이제 전략을 바꿨죠. 강하게. 근데 그 북한에 퍼다 준 그 돈이 미사일 되고 핵 돼서 이제 이 시점에 자신들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주지 않으니까 도발로 지금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그러면 이 시간 다 무력 됐습니다. 시위의 원인 제공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네, 말씀하시죠. 우리 저 홍준표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애국적인 정당이구나. 또 정말 저렇게 그 국가 안보를 챙기는 정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지금 사드로 막을 수 없는 한반도를 핵을 가지고 막겠다는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전술핵을 배치합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에 질문하신 겁니까? 그러면 한반도에 지금 이 핵으로부터 발생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핵 가지면요 순식간에 일본이 핵을 갖게 되고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이 비핵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 어떻게든지 사드를 배치하든 미국과의 이런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그래서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데 미군으로부터 핵을 가져와서 전술핵을 배치하자? 왜 그 전술핵을 배치합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기 그런 식으로 때문에 답을 나라를 좀 생각하지 드리겠습니다. 않고 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북한만 제압하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대북 지원이 모두 그 핵 개발하는 데 들어갔습니까? 자, 그렇게 저한테 몰아세우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덮어 씌우면 답을 안 된다 그런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면 되지 왜 그럼 전술핵을 배치하느냐? 전술핵 배치하면 우리도 핵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나토식의 전술핵 배치입니다. 핵 단추를 우방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핵 개발 안 하냐? 바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주변국들이 핵을 개발하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방과 핵 단추를 공유하는 나토식의 전술핵 배치는 91년도까지는 우리가 이 전술핵을 철수시키기 전에는 기왕에 또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협상해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우방들을 설득하기에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기다 전술핵을 배치하는 순간에 네.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주장할 근거는요. 북한은 이미 대화와 설득으로 핵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단계라는 그럼 것이 전쟁합니까 그럼? 전쟁하여? 전쟁이라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교장 평화가 경제에 필요한 규제를 것이죠. 하고 압박을 가하는 건데 네. 우리가 여기다 전술핵을 갖다 놓고 북한 핵을 인정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 식으로 하면 안 잠시만요. 된다는 아닙니다. 말씀. 그거는 네, 이 지금 부분은 전술핵의 잠시만요. 활용도를 잘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하시는 이 부분은 말씀이세요. 잠시 두고요.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장지원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네. 이게 토론이 안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후보들이 네.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보 국방에 대한 토론으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 원점으로 돌리면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냐. 그래서 제가 자꾸만 검증하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미국에 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왜 북한에는 노를 못합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못합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서 노 못하면서 왜 미국에 노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정말 그 믿을 수 없는 안보관을 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을 쓴다 그러니까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꾸만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국방과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묻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양강 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양강 후보에 투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안철수 그, 후보한테 알겠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네네. 예, 제 차례인데요. 우선 갖다가 이게 좀 토론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팩트를 좀 명확히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팩트 자체를 왜곡해버리니까 이 토론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쟁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핵 개발도 지금 미국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핵 개발을 했다. 지금 북한처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지금 저는 김용환 의원님 먼저 비핵화가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의원입니다. 예, 전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은 떨어졌습니다. 예, 전 의원님께서 그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게 거기에 맞습니다. 지금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드 문제나 비핵화나 그다음에 평화 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협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전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 정책이 이게 핵을 개발하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정부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대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는 정부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역대. 왜냐하면 경수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태 북핵 위기가 1차 위기, 2차 위기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네, 1차 위기가 마무리된 것도 북미 제네바 협상으로 마무리됐고요. 2차 위기도 해결됐던 게 2.13 조치 네. 13 합의에서 합의에 네, 의해서 핵 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자꾸 팩트 말씀하시면서 팩트를 자꾸 왜곡시키시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그 대북 지원금을 자료 통계치를 물론 통계치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 때보다 노무현 정부 때에서 더 많은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미국이 찬성 안 한다 이렇게 단언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협상을 미국하고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협상의 결과를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가장 미국과 대화가 안 되고 미국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후보를 내신 정당에서 미국의 그 의중에 대해서 그렇게 단언하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꾸만 그리고 그 북핵을 키운 주범이 누구냐, 어느 정부의 문제냐, 이걸 자꾸 왜곡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 북핵이라는 걸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핵을 내가 오늘 쏘겠다 그래서 어제 제작해가지고 오늘 쏘는 게 아니니까 돈 들고 시간 드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들고 시간 드는 과정에 가장 큰 공로를 한 데가 바로 햇볕 정책 기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새롭게 판을 짜서 가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그 자체 반성은 있어야지 계속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장재원 의원님. 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예. 여기서도 왔다리 갔다리 된 답변을 안 하시고 여기서 전략적 모성에 대해서 전혀 전략적 모성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니까 우리 국민들은 안보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재인 후보에게 깜깜이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그나마 튼튼했다. 그걸 돈으로 샀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분 동안에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보관 우리 후보를 믿을만 하다라는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분이라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 주시면 안 됩니까? 시간이 저희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1분씩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희경 의원님부터 할까요? 네, 튼튼한 안보는 국민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리고 국가의 위기 상황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는 후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그건 써서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짐으로써 상대방에게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북한의 특수군에 대응하는 해병 특수전 사령부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 군대, 그야말로 전쟁이 나면 북한의 본토를 수복할 수도 있는 그런 강한 군대를 4군 체제로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당, 자신의 말을 바꾸는 정당,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보의 최고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안보인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가적인 중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은 선거 때 이것을 갖다가 표의 수단으로 절대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듯이 핵 문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제네바 회담으로 해결됐습니다. 2차 북핵 얘기는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그것은 2.13 합의와 13 합의를 통해서 핵 개발을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폐쇄시키거나 그 다음에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비핵화 절차에 돌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단절이 됐습니다. 물론 단절의 계기는 금강산 관광객 피각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북한의 됐습니다. 고삐 풀린 핵 망아지가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안보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게 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들여오고 또 전력을 강화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선결적인 것은 국민을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고 국민 일방에서 다른 쪽을 척결 대상으로 삼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힘을 가지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토론하는 데 있어서 안보가 왜 얼마나 중요한 그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겠는가? 또 누가 안보를 지키면서 동시에 평화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국민들께서 선택하고 검토하는 시기가 지금 이번 대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7초 정도 덜 쓰셨습니다. 네. 오늘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안보 논란을 보시고 과연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키고 튼튼한 안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느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요, 외교와 국방을 아주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후보여야 됩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방 전문가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와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비 3.5%의 증가, 자강 국방을 통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확실한 전략과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후보여야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열띤 토론 때문에 초반에 아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돌의 모습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한 시간으로 한번 나눠서 해봤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TV 토론 방송으로 인해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